에너지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데 방금 소개받은 대로 SK에서 여러 군데서 일하다 조금 한 1년 전까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구소로 와가지고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고 마침 오늘 어제 최근에 보니까 기름값이 사실 70불대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반갑지 않은 건데 마침 제가 발표하는 이 과제하고 무관치 않아가지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과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석유 사업의 위상, 그다음에 석유 산업의 미래 환경, 미래 에너지를 위한 옵션, 서머리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 산업의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조업 생산 비중이라든가 수출 비중, 제조업 고용 비중 모든 면에서 한 2위 내지 4위에 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유를 저희가 처리하는 그 생산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입하는 능력, 석유 소비, 제품 수출 이런 분야에서 살펴보면 저희가 4위에서 7위에 랭크되는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한 10위가 조금 넘어서 한 12, 3위권인데 이 석유 산업에서는 4위 내지 7위권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를 처리하는 정제 능력에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엑슨모빌, 로얄 더치쉘, BP 이런 데보다는 적습니다만 SK가 110만 바렐이 넘어서 세계 17위고 우리나라에 있는 각 정유회사들도 한 20위권 이 정도는 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엑슨모빌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규격을 보면 결코 일본이나 EU, 미국에 뒤지지 않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휘발유 제품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최근에 휘발유의 유황 함량을 30ppm으로 낮춰가지고 이 30ppm을 맞추기 위해서 타랑시설을, 가솔린을 또 타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자체의 황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타랑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또 하나 짓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첨가제를 저희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가솔린을 생산하고 있고 디젤도 최근에 30ppm을 생산하고 곧 10ppm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각종 필요한 촉매를 연구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첨가제를 개선하는 등 해서 디젤 제품을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석유 산업은 내수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미 9월 달에 100억 불을 이상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여기에서 보시면 정보전자 외에는 석유 화학 제품이 자동차보다 훨씬 수출을 많이 하는 따로 분리하되 석유가 자동차를 앞지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석유 산업이 꼭 내수만 하는 산업이 아니라 수출에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SK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2%, 그 다음에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기타 나머지 가스라든가 석유 개발, 윤활유, 아스팔트 이런 것 등을 합쳐서 약 100%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월 1000만 바렐의 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고 그 달에는 수출이 53%나 해당했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67% 수출을 하고 그 대수가 33%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출이 2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SK 같으면은 현대자동차와 포철하고 이 사이에 있는 상당히 수출 비중이 큰 회사하고 최근에 인천정유를 인수했기 때문에 아마 수출 비중이 금년부터는 한 50%가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 아스팔트가 이 국내에서는 겨우 29% 내수에 사용하고 있고 71%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지금 2008년도 올림픽을 위해서 모든 도로를 상당히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아스팔트 제품이 약 15,000km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이 3,000km가 안 되는데 5배 이상을 포장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날씨가 다르고 스펙이 다른데 그런 고품질의 제품들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윤활유, SK에서 만드는 윤활유 상당히 고급 윤활유입니다. 윤활유를 만드는 이 베이스 오일을 저희가 이 미국 등 세계 유수한 이런 회사들에게 수출을 하고 있고 내수는 30%고 수출이 70%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기름 회사들이 국내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상당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최근에는. 그리고 내수 가격보다 오히려 수출 가격이 더 돈이 드는 그런 상황에 도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산업 미래 환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는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에는 1년에 석유를 50년대에는 약 유전을 한 28개 정도 개발을 했고 줄다가 65년경에 최대로 한 약 28개 정도 개발하다 매년 유전 개발 숫자가 줄어서 최근에는 11개 정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유전에 생산한 기름 자체도 옛날에는 한 유전에 생산한 게 약 한 50만 바렐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겨우 20만 바렐 약간 상회하는 숫자도 줄었고 유전에서 생산한 기름량도 줄고 전체 누적 기름 저장 매장량도 약 2조 바렐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65년경에 발견은 피크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유가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제가 입사했을 때가 이때쯤 되는데 78년 이때쯤인데 이때 사실 실제적으로 유가는 40불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한 사람 한 80불 되는데 오늘 현재 브렌트나 텍사스 중진유가 70불을 넘었기 때문에 거의 그때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곧 금년 내에 100불을 넘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내려올지도 모르지만 이런 데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요즘 상황 전개되는 걸 보면은 이게 더 맞은 시나리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에너지 난에서는 각 나라들이 에너지 안보가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는 명분이 테러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했습니다만 다 아는 건 기름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CNNOC가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구입이 가는 유노칼이라는 이 그룹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경쟁에서는 인수하게 돼 있었는데 그 국가 그 경쟁력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미국 쉐브론사가 인수하게 됐고 그 다음에 CNPC라는 중국의 또 다른 석유회사가 카자흐스탄에 큰 유전을 인수하는 등 세계 각국에 있는 유전들을 확보하려고 여러 나라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러시아의 그 송유관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세기 최대로 큰 유전을 발견한 카스피에 있는 이 유전이 상당히 큰데 그 중에 브리티시 게스 가지고 있는 유전을 서로 나라들이 자기가 차지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에 비해서 저희는 서구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나라에 비해서 노력을 상당히 덜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 회사라든가 가스공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림을 말씀드린 오일 피크가 뭐냐면은 아까 여기에서 이쯤에서 기름이 생산이 발견이 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드 타임을 가지고 생산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이때 이론적으로 여기 있는데 지금 보면 이때쯤 이게 언제냐면 한 2015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지금이 이미 피크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2030년 이후에 될 거다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제 SK에서 볼 때는 한 2015년이면 오일 그 생산이 피크에 도달해서 그 뒤부터는 기름이 상당히 부족할 거다. 이게 지금 기름이 필요한 곡선입니다. 이 정도 필요한데 여기까지는 같이 왔고 지금부터는 기름이 부족한 상황으로 돌아설 텐데 이 피크 생산한 시점이 언제냐. 이미 지금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25년 후라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낙관적인 사람도 2035년 후에는 이게 도래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석유가 이 역할을 주로 했는데 앞으로 이 부족한 에너지를 대신할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다른 화석 에너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환경, 지구 온난화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구 환경의 주범은 에너지 소비 증가에 의한 상당 부분은 수송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CO2 배출이 주는 원인인데 이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금세기 말에는 약 550 ppm의 CO2 레벨이 되는 그 아주 제한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청정에너지 사용이라든가 효율 향상을 위한 개발이 고유가 시대가 도래해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면 곧 이런 수준이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송 부분, 그 중에서도 CO2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엘니뇨 현상, 작년에 미국의 허리케인 커트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겨울이 한 달간 짧아지고 그 다음에 꽃이 빨리 피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서 지구의 이상 기온을 감지할 수가 있는. 다행히도 도쿄 의정서가 발효가 돼서 선진국들은 내년부터 이제 감축 의무에 들어갈 거고 저희 나라는 이제 2013년부터 이 감축 대상 국가가 될 텐데 저렇게 되면은 경제 개발은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저희 경제 개발을 전제로 해서 그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원별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현재 2005년 무렵이 주로 아직까지는 고유가라고 하더라도 주로 석유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050년 이후쯤 가면은 핵융합이라든가 원자력 수소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뭐 늦게는 2010년부터 지금 2005년에 1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2050년까지 이 부족한 것을 커버해줄 게 뭐냐, 여러 가지 이 밑에 있는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이 그 역할을 할 것을 봅니다. 화석 에너지에서 석유 외에도 석탄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일샌드, 오일쉘, 그다음에 CTL, GTL 이런 것들이 활용하게 될 거고 재생에너지에서는 바이오퓨얼하고 풍력, 조력, 태양열, 지열, 그다음에 신에너지에서는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 그다음에 이런 수소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해줄 거고 이것들이 이 핵융합 시대가 오기 전에는 역할을 해줘야 돼. 그냥 되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데 저거 연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르지 않은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미래 에너지의 녹선 화석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석 에너지를 볼 때는 에너지 인풋 대비 에너지 아웃풋이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EPR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석유는 에너지 1을 넣으면 8이 나오는 그런 연료가 되겠고 가스도 역시 8, 석탄은 한 3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비추면이라든가 뭐 오일쉘 같은 0.7 그리고 0.7 정도 되는 건 별로 에너지에서 의미가 없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수소도 0.8밖에 나는데 현재로는 수소도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고 그래서 지금 석유 말고는 대안은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석탄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는 보시면은 주로 매장량이 약 60년, 가처분에 60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히도 러시아하고 이란에 집중되어 있고 이게 오일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뒤따라서 가스를 쓰게 돼서 한 20년 후에는 이것도 역시 고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석탄입니다. 석탄은 가처연수가 약 200년이고 전 세계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것은 발열량당 가격이 석유의 3분의 1로 아주 싼 에너지나 문제는 CO2가 과량 배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소라든가 산업용에서 석탄을 더 쓸 거고 앞으로 이 분야를 더 관심을 갖게 해봐야 되겠고 CO2 배출을 저감한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 전환 연료입니다. 지금 연료의 형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불편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핸들링하기는 가장 쉬운 게 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가스라든가 석탄으로부터 액체 연료로 만드는 기술 이런 것을 리포밍하거나 게스피케이션의 신가스를 만들어서 신가스로부터 여러 가지 페트로케미칼 원료로 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힙셔트롭스 반응을 거쳐서 리퀴드로 만들어서 석유 대신 만든 이런 프로세들이 옛날부터 연구해왔으니 그동안에 경제성이 없어서 덮어두었다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솔이라든가 그 다음에 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아마 상당히 거기에서 돈을 벌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아직은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개인 회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찾아봐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일하고 CTL, GTL하고 비교를 해보면 투자비가 리파이너를 짓는 데는 바렐당 약 12불이 드는데 GTL이나 CTL은 2배 내지 3배 이상 들어가지고 상당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장점이라면 기름값, 이제 사실은 오늘 현재 한 70불 가까이 가 있죠. 이 70불인데 가스라든가 콜이 좀 싸니까 이게 가격이 더 벌어지면 이 경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 가지 문제는 기름값만 오르고 이 가격들은 그냥 있으면 이게 맞는 얘기가 드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이런 에너지 요원들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 경제성이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경제성 논리로만 하면은 기업체에서는 빨리 개발 허기를 주저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만 우리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에리어로 보입니다. 뒷주면은 사실은 가채매장량이 또 보면은 이게 뭐 얼마 크게 사용이 안 돼 보이고 EPR이 한 이 수준인데 주로 베네수엘라에서 오리멀륨 형태라든가 심프루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엑슨모빌이라든가 쉐브론, 텍사스, BP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저희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크게 이 석유 부족 시대에 대비하는 큰 에너지 요원은 안 되고 일부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오일시엘입니다. 오일시엘은 모래에 기름이 섞여 있는 거고 오일시엘은 이제 바위 속에 기름이 있는 건데 매장량으로 오일시엘이 훨씬 많고 오일샌드가 적은데 그 EPR 등을 고려할 때 오일시엘은 아무래도 아까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활용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보이고 오일샌드는 앞으로 좀 더 활용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이건 주로 그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서 저희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가야 될 그런 항목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주로 그 농작물로부터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하는 기름이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유해 배출가스 저감이 됩니다. 이런 데 보시면 CO나 낙스는 별로 저감이 안 되는데 PM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드는데 문제는 저온 유동성,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에 온도가 낮습니다. 여름에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저온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품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톤 사용 시 그러나 2.2톤의 CO2 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경제성에서는 80불 이상 가야 겨우 기름 연세를 해줬을 때 기름하고 경쟁력이 생기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한 번에 기름값이 한 100불쯤이나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7월 1일부터 바이오 디젤이 5%를 기름에 타쓰게끔 돼 있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아마 금년 7월부터는 5% 섞인 바이오 디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성은 없는 그런 아이템이 되고 결국 어느 정도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한 5% 정도가 최대 수준이 아닌가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또 수입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바이오에탄올입니다.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에 지금 저희가 함산소 화합물을 사용하는 MTBE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MTBE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일본도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마 저희도 이쪽 검토를 하고 있는 조만간 그런 시점이 올 텐데 지금 휘발유 약 10%가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휘발유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이오에탄올인데 이게 상당히 옥탄가도 좋고 다른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친수성이 있어서 기름에 타면 휘발유에 들어있는 에탄올이 물하고 만나 전부 상분리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의 부식 문제라든가 유통망 이런 문제로서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브라질 같은 데는 이미 유통망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리파이너리 입장으로 볼 때는 에탄올을 바로 타는 것보다는 ETB 형태로 만들어서 MTB 대용으로 쓰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부분은 일부 기름을 약간 보완을 해주지만 대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송용이 52%가 됩니다. 그 수송용 주로 내연기관에 사용하는데 이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효율을 높이면 결국 기름이나 다른 대한 에너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을 높여가지고 유한한 에너지를 오래 쓰게 하는 것도 한 분야가 될 텐데 그런 대안으로 보이는 게 여러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걸로서 하이브리드 카 쪽하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하고 합성 자동차 이 두 가지가 대안으로 되어 보이고 두 가지가 지금 한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별 효율을 살펴보면 내연기관이 지금 가솔린 엔진이 한 효율이 16% 정도 되는데 하이브리드 카는 약 30% 거의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수소차는 이보다 조금 안정화가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 이쪽에 더 효율을 개선하면 5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분야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어차피 석유가 고갈돼 가지고 그 대안으로 이걸 아껴 쓰는 의미로서 이런 것을 관심을 안 갖게 될 수가 없고 전망으로 보면은 수소 전환 비율이 앞으로 50년쯤 가면은 한 거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구를 해서 저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오려면은 가장 여기에는 두 가지 언급에는 세 가지 정도의 난제가 있는데 첫 번째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착수해서 2030년경에는 세계 시장이 약 150조로 추정되고 2040년대에는 아마 수소 경제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 부분에는 그렇게 가려면은 첫째 이 수소를 뭘로 만드느냐인데 지금까지는 당분간은 화석연료로 수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화석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고 어쨌든 효율은 높은데 이 부분을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걸로부터 예를 들면 핵융합이라든가 원자력으로부터 수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아주 대안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온보드는 못하고 이런 사이트에다가 리포머를 설치해서 자동차에서 가서 이 수소를 연료 받듯이 받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문제가 될 텐데 수소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화시킬 수는 없고 기체를 저장하려면 한 200기압 내지 350기압 정도 압축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1시간 정도밖에 못 달리고 한 350km 정도 압축을 해야 이게 한 400km 정도 달리는 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이 수소차가 대량 생산을 하고 기술이 개발이 돼서 양산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그런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료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상당 부분은 그 하이브리드 카한테 이런 에너지 상당 부분을 넘겨줄 거고 휘발유 경유 차량에 이렇게 주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제 우리가 보통 차량은 엔진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발전기를 놔서 예를 들어서 저출력으로 달릴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라든가 이런 때는 그걸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많이 쓸 때 같이 겸용을 써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걸로서 지금 에너지 지금 가솔린 엔진보다 이건 차지는 2배, 어떤 데는 2.5배 정도 효율이 더 개선된다고 보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대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결국은 에너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될 텐데 저희 SK에서 이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좀 LIBS 세퍼레이터를 좀 개발했고 저희가 이걸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 이건 아마 곧 상업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수소보다는 이쪽 하이브리드 카가 먼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은 이게 역할을 하다가 수소가 오면 그 대안으로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CES입니다. 커뮤니티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는 가정에서는 지금은 전기를 그 한전으로부터 받고 있고 에너지는 가스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열병합 발전소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해서 온수도 공급받고 전기도 공급받으면 상당히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석유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위 내지 7위권으로 무지하게 큰데 석유가 지금 유한하고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고 지금 70%에서 100%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 이 부족원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에너지를 개발해야 될 텐데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마 석탄 쪽이고 또 다른 한 분야는 이제 석탄으로부터 GTL, CTL을 만드는 리퀴드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수소 자동차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당분간은 수소는 언젠가는 핵융합이 오면은 싼 수소가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그때를 대비해서 연료 전지라든가 수소 저장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다. 그때 대비하면 아마 될 건데 아마 2050년이면 아마 에너지는 해결되리라고 하는 2050년까지 아직도 한 40년 이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에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석유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피크가 이때쯤 온다고 하면 이때부터 석유가 부족한데 2030년 정도 가면 석유 부족한 양이 이 정도 돼서 하이브리드 카가 오고 수소를 보급하더라도 아직도 석유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걸 대안으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결국은 CTL, GTL 석탄이나 가스로부터 리퀴드 석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석유가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탐사, 기타 이렇게 드는 게 이 볼륨이 늘어나면서도 석유 비중이 좀 줄고 CTL, GTL이 커버하고 수소, 바이오퓨얼, 그 다음에 탐사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몇 년을 견디다가 핵융합에 의한 싼 수소 에너지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때는 에너지로부터 저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사실은 이 석유라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 역사와 같이 생성된 건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가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쓰고 이제 20년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선조들은 정말 너무 자원을 낭비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는 이 귀중한 건데 아껴 써가지고 석유화학의 로머티리얼을 쓰고 에너지는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고유가 시대가 돼서 저희가 가기 싫더라도 그리 가는 방향으로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고 저희 기업에 있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에너지 난이 오지 않고 에너지를 이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